없는 기자회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11월도 가면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세 달에는 이제 마지막 달이 될 텐데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딴 얘기인데 주말에 뭘 하나 샀더니 그 사은품으로 내년 달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걸리는 거. 예. 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깨끗한 달들이 너무 많아. 아, 그래요. 깨끗한 달. 빨간 날이 없이. 빨간 날이 없고 네. 깨끗한 달들이 너무 많아. 네, 2021년에. 네, 아, 그렇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뭐 쉬는 날이 많아 또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네네. 마지막 한 달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광고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죠. 아유 지금 맛있는 음식 앞에다 두고는 그렇죠. 이게 뭐 서서히 길어지면은 피차가 피곤합니다.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두. 아, 설성목장의 만두 4종 파격 할인 이벤트로 모시겠습니다. 자, 만두의 명가 설성목장과 만두의 명가 취영루가 함께 만든 명품 만두. 오. 설성목장의 한우 왕만두와 납작 군만두, 촉촉 물만두, 김치 왕만두 4종 세트를 최대 약 3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아하. 고급스러운 육즙이 팡팡 떠지는 한우 왕만두,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납작 군만두, 그리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촉촉 물만두, 그리고 아삭 매콤한 한우 김치 왕만두, 총 아이고. 4종 상품 중 어떤 상품을 택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두 맛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세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금방 다 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사는 게 좋아요. 자, 설성목장 만두 4종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좋은 재료에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재료가 형편없으면 아무리 조미료를 많이 치는 그렇죠. 소용없습니다. 네. 재료가 중요합니다. 설성목장 만두는 무항생제 한우와 한돈에다가 국내산 채소를 듬뿍 넣어서 육즙과 아삭한 식감을 모두 잡았습니다. 자극적인 첨가물 없이 오직 건강한 재료만으로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만들 수 있다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유, 설명만 들어도 맛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우 왕만두 420g 단품은 5,100원입니다. 이게 그것만 해도 15% 할인인데 세 봉 세트로 하시면은 무려 27% 할인해서 오. 13,100원이 되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납작 군만두 420g 단품은 3,800원인데 이것도 15% 할인한 가격이어서 3,800원이고요. 세 봉 세트는 27% 할인한 9,800원. 만 원이 안 됩니다. 촉촉 물만두 단품 4,210원. 마찬가지로 15% 할인된 가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 봉 세트 1,860원. 아하. 27% 할인. 한우 김치 왕만두 420g 단품 5,100원. 역시 15% 할인된 가격이고요. 네네. 세 봉 세트는 13,100원. 27% 할인입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에 특가 행사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어허. 조기 품절이 예상돼요.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설성목장 만두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시중에서 파는 만두보다 싸네요. 엄청 싸죠. 그럼요. 품질 좋은 압도적으로 만두가. 싸죠. 압도적으로. 네. 자, 그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먹을 때는 벗어야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육즙이 그냥 잘 흐릅니다. 물만두도 진짜 맛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비닐로 씌웠는데도 향이 그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결혼 시장에서 엄미애 씨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결혼시장에서요? 예, 왜요? 결혼 시장에서 아, 결혼시장에서. 만드는 음식마다 너무 잘 만드니까 최고의 요리가로 소문이 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네. 봉지에 적힌 대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우. 한우 왕만두. 어우, 이 육즙. 육즙. 아, 물만두도 보통 물만두는 피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안에 꽉 찼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김장김치. 맞아. 그걸 또 먹어주다면은 아. 아, 군만두도 진짜 맛있네요. 물만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진짜 바삭하다. 이게 피까지 맛있네. 만두 피까지 맛있어.
아 이게 군만두 같은 경우에는 딱 씹었을 때 어. 일단 공기가 확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피가 좀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거는 딱 씹으면 입이 꽉 차요. 바로. 어우, 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육즙. 육즙이. 어우. 그래요. 이 정도면 뭐 만두에 관한 지존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맞습니다. 뭐 군만두, 납작군만두, 뭐 물만두, 왕만두. 아, 정말 기가 막히네. 어우, 아 이게, 진짜 왕만두는 육즙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게 원래 물만두는 물컹물컹하기 쉬운데, 아, 이게 독특한 물만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자, 김치 왕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우 김치 왕만두. 식감이 느껴지는 물만두. 우와.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와. 와. 진짜 군만두는 김장김치 싸서 먹고 싶네요, 이거 그렇지. 진짜. 그 김장철에 다 이제 수육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두로 또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만두로. 그것도 맛있겠네요 진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네. 응? 그게 바로 뉴노멀이라니까. 예전에는 수육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네. 만두로 먹어줘야 돼. 뉴노멀이야. 맞습니다. 네. 뉴노멀. 예. 어우, 야. 이 물만두는 참기름 맛이 쫙 퍼지는데 입안에서 얘 진짜 제대로네 제대로. 아 이런 꽉 찬 만두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좀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문은 몇 번으로 걸어야 되냐고 주문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김용민닷컴. 네, 김현민닷컴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식감은 군만두가 너무 좋다. 바삭바삭하고. 납작국만두. 네. 우리가 저 중국집에서 굉장히 우습게 보는 납작국만두인데 아, 네. 중국집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중국집이 아니에요.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군만두에 대한 편견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면 그게 서브 개념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맛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맛이. 정말 잘 만들었다 진짜. 네. 아니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내 나이가 99년에 몇 살이었지 내가? 지금 나이에서 21살 빼시면 되지 않습니까? 25 정도 됐네. 그때 얼마나 목에 잘 넘어갔든지 장은 그때 어떻게 나를 감당했나 몰라. 만두 100봉이 들어있는 거를 네. 마트에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만두 100개를요? 네.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 너무 장이 옛날 같지 않아. 거의 그 수준인데 네. 어렸을 때 귤 한 박스 사면 아, 네, 그랬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박스를 그랬어요. 박스채로 그냥 네. 옆에다 놓고 옆자리 조수석에 놓고 그럼요. 따다 먹으니까 다 끝나. 부모님이 TV 깜짝 보면서 옆에 놀라죠. 그냥 박스 갖다 놓고 먹으면 금방 먹게 그냥. 그래서 그 100개를 다 먹었는데 그래도 속이 편안했어요. 와, 참.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가 있었지? 이장이 젊었던 시절이죠. 지금은 여러모로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귤도 배가 불러서가 아니고요. 씌워서 못 먹겠어. 대회 안 들어가기 전에 이에서 네. 쉬어가지고. 야, 이젠 이거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성 목장은. 저 지금 거의 다 먹어가거든요. 우리가 먹은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이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야,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먹으니까 질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때 여러 가지를 다 사시는. 야, 하나만 먹어도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특히 군만두의 혁신. 어우. 아, 이거 어떡하나, 이제 다 먹었나 벌써. 아유. 응? 그래서 예전에 그 같이 일했던 분이, 근데 언제 그랬냐면 속초에서 내가 영동극동 방송 거기 개국 설립요원으로 내려가서 만두를 100개를 먹었어. 옆에서 같이 그걸 보시던 분이 우리 저 과장이었는데. 목격자가 있습니까? 그 이제 과장인데, 어이구 저게 사람이야. 예. 그랬던 제가 다시 그 미각을 회복했어요. 예. 드디어 정동지 네.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부터 손으로 먹지. 왕만두 진짜 손으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손으로 먹어야 이게 제맛이죠. 어우 진짜 맛있다 이거.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불만두고 불만두 구간에 하여튼 다 먹었어요, 다. 아우 진짜 훌륭합니다. 아,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건 명품입니다, 여러분. 만두의 제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설성목장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 무항생제 한우와 국내산 채소. 아. 다시 재료 말씀드리지만 무항생제 한우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설성목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동물인권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동물인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네. 아 동물은 인권이 아니군요. 동권위원회. 동권위원회, 네. 국가동권위원회가 바로 이 설성목장에 있습니다. 네네. 네. 동물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도축입니다. 말이 좀 그러나? 너무 잔인하네. 어우 상상했어. 저렇게. 아우, 그렇습니다.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성목장 만두 4종 파격 할인 다 한번 구매해 보세요. 금방 냉장고가 동일합니다. 아, 네. 아우 너무 맛있네요 진짜. 자, 그리고 우리 최재덕이가 김용민은 자기형 프로듀스 조작에 대해 뭐래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내 동생이다 임마. 예? 내 동생이 형인 줄 알아. 예. 좀 알고 와서 악플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동생 문제는 제가 입을 여는 족족 말씀드렸죠. 잘못된 것이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 사과해. 네? 그 최재덕이가 11거니까 사과를 말이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예. 아, 그리고 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아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네네. 다양성, 창의성이 핵심 아닙니까? 왜 그게 어떤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오디션을 통한 경쟁을 통한 네. 청춘을 갈아넣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어떤 개성과 창의력을 돋보이게 하고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많은 아름다운 그런 기풍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에 방송이 기여를 해야지 순위 매겨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그래요. 근데 한때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살짝 줄어들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트롯 열풍이 불면서 그걸 TV조선이 다시 꺼냈죠. 네, 그 트롯과 관련해서 다시 그런 프로그램이 증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께 제가 아침에 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왜 막을 내리게 됐는지 취재 좀 부탁드렸어요. 네네. 나름대로 취재를 해오셨는데 여하간 정상적인 페이지는 아니죠. 그렇죠. 전격적인 그런 페이지였고 네. 지금 그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정확한 명칭은요. 잠정 중단이고 시즌 3로 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뀔지는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그게 이제 KBS의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지금 현행 시즌 2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네. 최재덕이가 김용민 광고에 속아서 크릴새우 영양제를 샀는데 나중에 뉴스에서 사기 광고라고 하던데 야 재덕아 우리는 그거 광고한 적 없어. 아유 이 녀석 아주 웃긴 녀석이네. 바로 차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우리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가시죠. 일단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와 관련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스태프들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비정규직 스태프들이 한 80% 정도 돼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잠정 중단이 됐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든 간에 그게 론칭하기 전까지는 이 비정규직들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잡을 놓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작진들의 얘기가 전달되는 그 과정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KBS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금 러프하긴 했지만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정규직들이 프로그램 잠정 중단이 된다. 네네. 갑자기 사전에 전혀 이런 인지가 없다가 그렇게 간부들이 전달을 할 때 받아들이는 강도는 솔직히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이 문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아니 거죠. 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KBS의 PD들은 딴 프로 하면 되지. 그러나 거기서 사실상 급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 프로 없어지면은 사망 선고예요. 직업적 사망 선고야. 근데 KBS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감수성이 참 없는 집단입니다. 그게 좀 문제예요. 얼마 전에 그 기상캐스터 뭐 결국에는 유야무야 된 것 같은데 네네. 9시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를 뺀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무슨 기상 전문 기자를 거기다가 아니 기상 전문 기자가 자기가 따로 뭐 하나님께 취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상 리포트를 합니까? 날씨 예보를 하나요? 아니잖아. 자기도 원수 쓰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기상청으로부터. 네. 근데 이 기상캐스터가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상 전문 기자가 하면은 정규직이 하면은 신뢰성이 올라가나? 그래서 사실은 기상캐스터들에게 저널리즘이 취재를 했는데 네. 다들 이러다가 기상캐스터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많이 떨었대요. 당신들은 그냥 타이핑 쳐가지고 기한하는 거에 불과하겠지만 딴 사람들은 그거는 완전히 새생부가 된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수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KBS. KBS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주 그냥 비정규직을 혹은 외부에서 자기를 조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소모품으로 알아. 도구로 알아. 이 동네가 그렇습니다. 사실 KBS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상파라든가 종편 전반에 네. 정규직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의 일 처리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러프할 수밖에 아주 없고요. 비인간적이고 네. 반노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편이 전태일 편이었다면서? 전태일 편이었어요. 야, 이거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거기 그 프로그램에서 전태일 편을 제작했던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역지사지 해보면은 이건 참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KBS가 개편을 하든 시즌 3로 가든 아니면 아예 뭐 폐지를 하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든 간에 잠정 중단하는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들에게 소통하는 과정은 정말로 좀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폭력이야, 방식이라고 폭력. 생각을 뭐 해요. 미리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냥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네. 끝난다 우리 이렇게 야, 해버리는 프로 거예요. 없어지니까 너희들 뭐 먹고 살래?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제작진이 공식 입장을 밝혀줘. 왜 프리랜서 제작진들이 이제 입장도 내고 그랬잖아요. 한 프리랜서 PD가 SNS에 공개적으로 항의성 어떤 그런 입장도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쪽에서 네. 과정에서 러프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론칭할 때 충분히 한마디로 이제 다시 이제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 방안 혹은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작가라든가 프리랜서들에게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러프한 측면이 있었다는 그런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아까 김효민 PD도 얘기했지만 그 감수성이 좀 부족했던 거는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반발하고 이 정도로 급작스럽게 결정이 돼야만 했던 이유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전임 팀장이 이제 특파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후임 팀장을 구해야 되는데 네. 후임 팀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 구했어요.
내부에서 하려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면 이제 비난의 표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한 KBS 내부, 특히 보도국의 어떤 그런 시각과 분위기가 어떤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그 후임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 전임 팀장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당 부분을 진행을 맡았던 PD 역할을 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던 거거든요. 어쨌든 후임 팀장을 겨우 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임 김현승 팀장이 제2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후임 팀장을 응원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 우리 제2 프리랜서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일 잘한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뺏어가지 마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전임 팀장이 마무리를 지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라이브가 끝나고 그 제작진에게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아, 그 라이브가 끝나고. 네. 프로그램 그게 끝나고 그날 수요일 날 지난주 안에 계신 수요일 분들 날 입장에서 황당하겠네. 항상 매주 수요일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녹화를 하거든요. 그 녹화가 끝난 다음에 제작진한테 통보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더더군다나 그 편이 전태일 편이기 때문에 더 저는 이율 배반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는가. 그게 뭐 시즌 3가 됐든 잠정 중단이 됐든 폐지가 됐든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어찌됐든 다음 달 13일인가 중순에 일단 시즌 2는 그게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유야 뻔하지. 아니 그 이유는 KBS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압니다. KBS의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좋아하겠어요 KBS가? 야 미쳤냐? 너희들 미쳤어? 아니 그 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우리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해? 저는 뭐 이거는 장사 없다. KBS 뉴스 제작 부서에서 없애자 이런 여론이 팽배했고 그런 팽배한 여론에 경영진이 결국에는 수긍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형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본부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한 불편한 시각 이거는 분명한 기류고요. 그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고요. 그건 분명한 하나의 주된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결정을 흔히 말하는 KBS의 일부 수뇌부들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동안 이게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던 분들한테까지 연락을 취했는데 피드백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새끼한테도 연락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 선수는 그런 정보가 없어. 없어요. 그래요. 그 새끼 한번 또 얘기해봤습니다. 뭐처럼. 예. 굳이 전화를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일부 수뇌부들이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왜 했느냐? 보도국 내부에 KBS 내부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하는 이유가 됐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참 저는 어찌 보면 서글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KBS 경영진이 딜레마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수신료 문제거든요. 예전엔 시청료로 불렸던 네. 수신료. 예. 이 수신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 책무, 딜레마, 이 과제가 놓여 있어요. 그 양승동 사장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럼 내년 정치 일정을 한번 따져보세요.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부산시장.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 판도라든가 이런 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제가 이제 들은 해석과 이런 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수뇌부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 전에 정치권이라든가 특히 야권에서 제기되는 KBS에 대한 부정적 시선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껄끄러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손질과 재편이 불가피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우린 이렇게 변화했다. 이런 어떤 제스처가 그러면 적폐들한테 무릎을 꿇은 거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렇게 있고. 봐야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이라면 저널리즘 그렇게 토크쇼 제2의 방송을 통해서 KBS가 사고는 보도국에서 치고 결국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통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반가이하고 그래도 이렇게
자성하지 않느냐. KBS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일종의 어떤 그런 이미지 제고 효과를 냈던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없앤다면은 사고치는 KBS 보도국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이 싸움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의심하는 대목은요. 시즌 1에서도 격한 내부 논쟁이 있었고요. 시즌 2에서도 시즌 1에 비해서 강도라든가 세기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해진, 제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시즌 2에서는 정준이가 빠지니까 마치 푹 고운 우럭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네. 우럭이요? 우럭. 우럭을 모르시는구나. 미역국에다 생우럭을 집어넣고 한 오. 10시간 끓여봐요. 물 많이 붓고. 네. 뽀얀 국물. 마치 소고기 사골을 딴 사골 국물 같은 맛도 좋아. 그렇게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즌 1에 비해서 이게 약해졌다는 평가가 강도라든가 이런 게 낮아졌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즌 2에 대해서도 KBS 내부라든가 KBS 밖에서조차 제가 지금 KBS 밖이라고 얘기하는 조준호를 얘기하는 게 이 개혁 진영 일부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정파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저리톡을요? 시즌 2에 대해서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2조차도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시즌 2에서도 내부에서 굉장히 격한 어떤 간부들하고요. 제작진 사이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이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즌 3가 시작되기 전에 잠정 중단을 결정을 하면서 시즌 3로 갈지 다른 방향으로 갈지를 여러 의견을 통해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맥락상. 이미 저기 저는 전문 수준으로 간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통보받기로는 폐지였어요. 아예 폐지. 그런데 폐지라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로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시즌 2를 마무리한 거다라는 아주 이게 뭐 정치적인 용어를 쓴 거지. 시즌 3가 마치 있을 것처럼. 내가 봤을 때 끝났어요. 끝났어. 폐지로 통보됐어. 시즌 2가 끝나고 시즌 3가 있으려면 시즌 3에 대한 어느 정도 언급이 좀 있어야죠. 그림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림이 나와야 야 여기서 좀 2는 정리하고 3로 가자 이런 건데 지금 3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이 없어. 그럼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폐지가 되는 겁니다. 폐지예요.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해보면은요. 제 생각은 저리톡에 대해서 시즌 1과 같은 어떤 강력한 그런 시청자층과 지지층이 있었다라면은 수뇌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시즌 2 저리톡 제작진이 처해 있는 포지션 자체가 흔히 말하는 안팎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시청률 면에서도 좀 많이 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튜브 동접자 수도 하락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점들을 근거나 데이터로 제시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마 주요 변화라든가 이런 논거로 제시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 1 때 얼마나 KBS 보도에 대해서 날 세워서 비판했습니까? 시즌 2에서는 그런 방송을 보기 쉽지 않았어요. 아마 타협을 했겠지. 야야야 그래도 같은 KBS인데 너무 세게 들이받는 거 아니냐. 좀 적당하게 중용을 해가면서 비판하더라도 비판하자. 이렇게 갔다가 이제 맛을 잃었지. 당연히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2를 없앴다. 뭐 이젠 볼 것도 없어요.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KBS 뉴스의 승리입니다. KBS 보도국의 승리예요. 이건 완패고. 이번에 그래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어디 가서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가 좋은 곳이가 됩니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 바뀌니까 저희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동의되는 곳에서나 얘기하시고 KBS에 무슨 저기 새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그 경력 숨기세요.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사실 자막이라든가 비주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는 잘 구현하지 못했던 시각적인 어떤 비주얼, 시청자들의 어떤 접근성, 재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역할이라든가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저리톡에서는.
이번 결정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 결정이 어찌됐든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저리턱이 1순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KBS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균형, 객관, 공정을 이유로 지금도 좀 무색무취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더 그런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우려가 하나 들고요. 또 이거는 조금 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리톡 하나로 끝날 것인가. 그 이제 내년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KBS가 날선 프로, 선명한 프로를 두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는 뭐 정리라는 그런 결정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정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를테면 저리톡이 가장 타겟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 외부에서. 네. 그 다음으로 좀 거론이 되는 게 TV 쪽에서는 더 라이브. 그래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네. 근데 라디오 쪽에서도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더 라이브면은 그것도 최욱이 진행하는 최욱이죠. 프로네. 예. 그래서 노파심에서 조금 우려를 표명을 하면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KBS 보수화의 하나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 이번 저리톡 파문이 아닐까 싶긴 해요. 양 사장께서 직을 걸고 총대를 매셔야지. 이 프로 없애면 안 된다. 우리 KBS가 다시 국민에게로 이렇게 표방하면서 전임 사장 몰아내고 전임 사장이 누구였지? 전임 사장 저기 고대영. 고대영 전 사장. 고대영 정리하고 새로운 KBS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 그 소산 아닙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그거를 없애는 거는 그 이런 KBS의 개혁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사실은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틈을 허용했네요. 이제 다음은 더 라이브네. 그러니까 김재동을 없앴듯이. 양승동 사장은 특히 저리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결정, 저는 뭐 관여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이 사장에게 이미 충분히 보고가 됐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가타부타 뭐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양 사장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KBS 경영진 수뇌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수뇌부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거기에 뭐 설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기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흔히 말하는 KBS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해왔던 지금까지의 개혁 작업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아니 엄경철 그 보도국장 출입처 폐지한다고 그 개혁론이 네네. 지금 가능합니까? 뭐가 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못했어요. 부분들이 아무것도. 전부 저는 홀딩되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요. 하여간 예전에 김재동 씨 방송이 막 내릴 때 제가 그 KBS 라디오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참에 나도 정리가 필요하면은 나 스스로 그만둔단 말은 못했고 김재동이 부담스러워서 내보낼 거면 나도 내보내도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내보내질까봐 먼저 선수 친 겁니까? 그렇죠. 그래야 멋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문제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때는 KBS가 아니 뭐 전혀 상관없다. 김재동하고 이쪽은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듬해 KBS 라디오까지 그만둔 거는 이미 오래 할 곳은 못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데가 아닙니다. KBS는. 예전에 제가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에 날마다 이제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는데 점점 줄더니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였어요. 브리핑은커녕 맨날 저 왜 불륜 이런 거 아침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 불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사 방송에서 불륜을 그렇지. 달아요? 그런 것만 했어 아침에. 근데 나경원한테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낙검수 할 때였는데 그때 바로 하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KBS는 이건 뭐 여기는 원래 이런 동네다. 게스트들이나 도와주는 스태프들을 그냥 도구 정도로 아는. 그래서 언제든지 뭐 굿바이 해도 전혀 뭐 미안한 마음도 없는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가 코딱지만큼도 없는 동네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그 저널리즘 토크쇼 소식을 접하고 나서 참 이렇게 나는 통찰력이 있을까? 갑자기 결론이 또 그렇게 가나요? 통찰력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리톱 전임 팀장하고 그 간부들하고 굉장히 격하게 많이 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팀장이 교체되고 나서 아니 근데 뭐 직전 팀장 말하는 거죠? 네. 직전 팀장 뭐 그 싸울 일이 있었나? 프로그램이 예리하지도 않았고 뭐 그래도 뭐 밖에서 KBS 보면 내부에서는 그런데 안에서 지금 시즌 2에 대해서 아마 밖에서 보시기에는 아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KBS 지금 간부들 시사 제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간부들이 성향이라든가 포지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매회 제작 때마다 격하게 싸웠고 이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 지금 이 포지션을 그나마 지켜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딱 팀장이 교체되는 아이고 또 시리께서 반응을 하시네. 그 타임에 이런 식으로 뭐 방향성이라든가 외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뭐 어떻게 갈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저는 이거는 그냥 바꾸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죠. 네, 그래요. 뭔가 이 TV에 좀 종말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이 그래요. 네, 좀 드네요. 뭔가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제작자와 그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대형 방송사가 과연 이 유튜브 시대에서 어디까지 갈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만약에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혹은 그냥 시청률 문제 때문이라서 그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그냥 폐지하고 안에서 일하는 제작진이 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구조라면은 이 구조가 과연 얼마나 가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예전에 내가 거리의 만찬 그만둘 때 내가 그만둔 걸로 돼 있었지만은 그 윤창현인가? 윤창현? 국민대 교수. 윤창현 교수. 그 사람이 이제 시청자위원장이어서 네. 페이스북에다가 인격도 안 된 사람이라면서 저를 비난을 했죠. 김 원장이라고 그 기자는 또 형편없는 셰프라고 했나?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도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윤창현이야. 그런 인간이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되겠다고 또 나섰다가 내가 한번 했었지. 근데 이제 그때 시청자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윤창현이 소집을 한 거야. 이창현이다, 이창현. 이창현. 맞아요. 윤창현은 SBS 본부장인데 그러니까. 같은데. 시청자위원장 해서 이창현 국민대 교수. 국민대 교수. 이제 그 인간이 소집을 했는데 KBS 그때 본부장이 MC를 이거 하려고 보고를 하러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만둬야지.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내가 이제 급하게 내가 그만두는 걸로 하겠다. 이미 사의는 표명을 했었어요. 이미 사의는 표명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잘리는 분위기로 가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그만두는 걸로 했었는데 야, 이 동네는 참 의리가 1도 없는 동네다. 자기들이 먼저 요청이 와가지고 그렇게 저 MC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자를 때는 또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언론에서 나쁘게 보도하면은 바로 그냥 가차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치 제가 와서 MC를 시켜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한 것처럼 구도가 만들어지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KBS의 이런 참 의리 없음 그리고 정말 비겁함이 다시 한번 또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KBS가 비정규직 그렇게 날린다고 하니까 입장을 또 내놨어요. 부당해고 아니다라는 부당해고 얘기를 아니다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리톱 비판의 핵심 내용은 아니죠, 그게. 그거는 뭐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련의 그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는 본인들 얘기대로 시즌 3로 가든 뭘 하든 잠정 중단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감수성 부족과 이 논의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폐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들은 뭐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이런 한 푼이 월급이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계가 묘연해지는 하는 일이 사라지는 잡이 사라지는 본인으로 말하자면 해고되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급 안 들어오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이 사람들 사람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어요. KBS가. 그래놓고 무슨 좋은 컨텐츠 규모만큼은 뭐하나 인간미가 제로인데 이래갖고 또 수신료를 인상하시겠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몇몇 들어보니 여러 가지 이런 전격적인 결정은 결국 정무적 정치적 판단인데 왜 그런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했을까를 두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이 양승동 사장님 사장 더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죠. 총대 메고 자기 임기 때까지 지켜줬어야죠. 이걸 왜 포기를 합니까? 여기서 지면은 우리 양 사장님 정말 반대편의 의견도 잘 들어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이분한테 앞으로 더 팍팍 밀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구성원들이? 야, 이 만만한데 흔드니까 흔들리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닐까요? 이게 난 수신료에 덧해서 응. 경영진이 아니 본인이 수신료 본인 시대에 수신료가 안 오른다고 뭐 그게 아니 물론 이제 그게 팩트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수신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없앨 프로를 없애야지. 네. 그리고 정준이는 붙잡았어야지. 정준이 교수가 KBS 1라디오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은 정준이였어요. 저널리즘 토크쇼에 있는 우리 최욱하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수신료 올린다고 해봐라 그냥. 난 반대할 거예요. 안 봐. KBS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는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TV를 켜서 9번, 7번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KBS의 반개 케이블 채널도 보질 않아요. 라디오? 라디오는 1FM은 좀 듣습니다. 클래식 FM.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 프로는 안 들을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음악인가? 전계연 씨가 하시는. 네. 와, 그 프로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매일 녹음해서 다시 듣고 싶어. 네, 그럴 정도로 참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거 빼놓고는 KBS에 특별히 뭐 빚지는 게 없습니다. 강유정 교수도 좋은 분이더라고. 말씀 참 잘하시고. 그럼요. 그러나 이제 역시 포인트는 핵심은 정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없애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이런 거 안 되나? 무료 출연하겠습니다 제가. 네. 무장 공비를 드리자고.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 배포가 크십니다. 아니 정준이를 날리는데 김용민을 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평화나무가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 한 방을 매겼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지난 주 화요일에 롯데 아트홀이라고 하세요. 롯데 아트홀?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00석이 넘어요. 겁니까? 예? 어디 있는 거예요? 롯데 아트홀이 어디지?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 네. 거기네, 거기. 잠실 롯데월드에 있네. 거기네. 2,000석이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이제 극동방송의 가을 음악회가 열렸는데 아니 근데 그날이 11월 17일이었어요. 네네. 그날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제 1.5단계로 오른 게 아니라 한 이틀 있다가 0시부터 1.5단계가 됐는데 네네. 너무 심각했어요 상황이. 하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서 300명을 넘는 그 시점이었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몇 시부터 1.5단계가 올라간다고 1.5단계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방송사라면 일종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행사를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거리두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평화나무 기자가 갔을 때 이 발열 체크도 안 했고요. 발열 거리두기도 체크도 안 안 했어. 했어요? 거리두기도 안 했어. 이 자리 있으면 옆자리도 안 잡고 그 거의 한 이 사각지대 빼놓고 무대 쪽의 뒤쪽인 사각지대 빼놓고는 꽉 찼어요. 이거 뭐 당국이 연맥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극동방송 상황은 제가 거의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지만 저는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 맞지 했는데. 예. 근데 말이죠. 여기 이제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뭐 성악가들이 많았고 한 분이 또 올랐어요. CCM 가수인데 최지영 씨. 이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모릅니다. 그의 남편이 황교안. 그분. 네. 아하. 황교안의 부인인 네, CCM 가수 가수라고 최지영 씨도 올라왔어요. 네네. 예. 꽉꽉 들어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행사를 치렀는데 롯데 콘서트홀, 롯데 아트홀이 아니다. 롯데 콘서트홀. 롯데 콘서트홀. 롯데 콘서트홀의 안내 요원한테 물어봤는데 극동방송이 거리두기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거리두기를 안 했다는 거야. 거리두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거리두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주최 측에서 손님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띄어앉기 아하. 이걸 하지 않았어요.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물론 있는 1단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띄어앉기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네네.
극동방송 손님 많이 오기 때문에 띄엄띄 안 하겠다. 아하. 그렇게 그래서 했었어요. 방송허가를 받고 하는 집단에서 그러게. 실제로 그 홈페이지 가보면은 롯데 콘서트홀 홈페이지 가면은 본 공연의 객석은 주최사의 요청에 따라서 한 좌석 띄어앉기 미시행으로 운영됩니다라고 했었어요. 마스크는 꼈나요, 다들? 마스크 글쎄요 사진을 보면은 낀 사람도 있고 안 낀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예, 대개는 꼈겠죠. 뭐 네. 요즘에는 밖에 나간다고 하면은 뭐 다들 꼈을 텐데 이렇게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각계에서 굉장히 방역에 솔선수범하는데 네.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개판 5분 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음악회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부제. 아, 부제도 있나요?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 위로. 의료진들한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매기는 거지 이거는. 거리두기도 안 하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발열 체크도 안 하고. 아마 어허이. 여기 한 100명의 의료진이 왔다고 하는데 어허이. 확인은 안 돼요. 이 의료진들이 이 상황을 보고 과연 위로를 받았을까? 경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건 우리 평원나무의 권지현 센터장이 취재를 마치고 김장환 목사가 나가는 길에 네. 달라붙었어요. 김장원 목사한테. 네. 네. 그랬더니 알아본 거지. 아하. 권지현 기자의 얼굴을 아니까 사람들이 인해장막을 풀으면서 오. 접근 못하게 하는데 대인배처럼 김 목사가 비켜 인해장막 오, 치우라는. 그러더니 와가지고 권지현 기자한테 한마디를 던지고 갔습니다. 뭐라고요? 기사 잘 써. 그래야 천당가. 아니, 근데 왜 반말이야? 반말이야. 예. 그 양반이 반말하시는 뭐야, 거지. 진짜. 47살을 애로 보시는데 아니, 47살에 애여도 존댓말을 해야지. 그러면 내일 모레면은 아흔입니다. 아니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뭐 존칭을 써야지. 처음 존칭을. 보진 않았어. 뭐 아흔이건 190이건 존칭을 써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 실황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네. 녹음을 해가지고 아유, 네. 천국 가려고 기사 잘 네, 쓰셨군요. 그렇습니다. 또 권지현 맞습니다. 센터장님이.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발전과 변화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 이거는 결국은 자기를 비난하면 천당 못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네. 본인이 본인이 하나님이거나 혹은 하나님하고 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웃길 따름입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아직도 이제 방송사의 그 대표로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요. 1973년 6월 30일에 제주 극동방송의 전신인 아세아 방송이 첫 방송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극동방송 CEO였어요. 김장환 목사가. 2023년이면 50년이 50년이. 그러네요. 50년이 이야. 50년 동안 방송사 CEO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50년 없었죠. 장기 집권은 김일성 주석도 못한 거 아닙니까? 50년. 못했죠. 그랬나요? 예. 박정희도 한 18회, 못했죠, 예. 18회 했었고. 예.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한 토론이 불공정했다라고 해서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을 때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 전화라고 공개적으로 선동했잖아요. 봐봐. 이 50년 동안 이렇게 집권하고 또 모든 직원들이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아무도 견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감시와 통제가 굉장히 기묘한 집단이 바로 극동방송. 그렇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김장환 목사. 아무도 누구도 그 양반한테 네.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20년 전에 이제 김용민이가 했었는데 20년 지난 이 시점까지 네. 나 말고 김 목사한테 바른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얘기 들어보니까 50년 동안 김용민 혼자래. 그런 얘기한 사람이. 50년 동안. 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우리 나올만 하네.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이 제가 극동방송 그만둔 지 20년 딱 됐습니다. 아. 지나갔어 그냥 무심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에 지치지 않는 뒤끝. 네. 20년 뒤끝. 예. 뒤끝의 장인. 뒤끝의 맛집.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뭘 잘못한 일 있거든 그냥 때리세요. 예, 그래요. 아니 뭐 나한테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뭐 갖고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배치기. 그러니까 나는 뒤끝밖에 없어. 뒤끝. 근데 나한테 있는 거는 뒤끝밖에 없어. 그냥 때려 차라리.
예, 맞을게요. 네. 아, 제가 20년 동안 뒤끝이 있는 오. 사람입니다. 어? 레드헤어님께서 못 들어서 슈퍼챗으로 아이고 10만 원을.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저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뭐 드릴 건 없고 조촐하게 예, 뒤끝으로 보답할 계획입니다. 네. 채끝도 아니고 뒤끝. 뒤끝으로 뒤끝으로 알겠습니다. 기